안녕하세요. 남관사관학원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산육기의 생리적 적응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정신적 적응과 산후 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산육기의 산모의 정신적 적응의 첫 번째에는 부모의 애착 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산육기는 앞전에도 알려드렸지만 산후 6에서 8주 동안의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은 새로운 탄생을 경험한 부모들의 밀착 관계가 두드러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신생아와 신체적,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애착 관계가 형성하게 되는 거죠. 부모의 맨살에 신생아를 놓고 피부 접촉을 하는 것이 강한 유대감을 느끼게 한다고 해서 처음 출산하자마자 산모에게 신생아를 이렇게 접촉시키는 거죠. 산모 외에도 아버지에게도 이런 접촉이 양육감정을 자극하게 된다고 합니다. 모유수유 역시 어머니와 신생아 간의 애착을 촉진시키는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모유수유는 여러 영양면에서나 항체를 전달하는 것 면에서 좋지만 애착을 형성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서 자주 권유되는 것이죠. 산모의 정신적 적응에서 여러분이 시험에 잘 나올 만한 게 우울감과 우울증이에요. 두 개를 쉽게 비교하시면 우울감은 짧은 시기에 오고 우울증은 좀 더 긴 시간 후에 오고 더 심하게 오는 것을 산후 우울증이라고 얘기해요. 산후 우울감 먼저 보면 베이비 블루라고도 불리고 경한 우울, 불안, 불안정, 예민함과 피로 이 정도의 좀 얕은 증상을 동반하고요. 원인이 뭐냐? 출산 후에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요. 태반에서 분비되는 여러 호르몬이 급격하게 하강하기 때문에 이 변화로 오기도 하고 출산과 관련한 스트레스, 양육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 우울감이 온다고 하는데 긴 시간 지속되진 않고 산후 3일에서 한 5일간 최고에 달했다가 보통 10일 정도 후면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산후 우울증은 산후 우울감과 다르게 증상이 1년까지 좀 오래 지속되기도 하고 굉장히 중한 증상이에요. 그래서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거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좋고 보통은 출산 후 4, 6주 사이에 산육기 동안 심한 불안정이라든지 무가치감, 죄책감, 무력감, 슬픔 등의 아까 산후 우울감보다는 좀 더 중한 증상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심하면 1년간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거. 산후 우울감과 우울증을 구분하는 방법은 경한 증상과 심한 증상 그리고 기간으로 구분하는 거죠. 산후 우울감은 산후 한 3, 5일에서 길어야 10일이면 사라지고 산후 우울증은 4할 6주 사이에 심하게 오고 길면 1년까지 지속된다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 이후에는 여러 부위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위도모가 중요한 간호관리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 냉요법과 연료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본간호학에서 두 개를 기본적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살펴보면 보통 질 분만 후에 부종과 회음절개 또는 열상으로 인해서 그 부위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데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얼음주머니를 사용할 수 있어요. 보통 냉요법은 첫 24시간에 적용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발이 삐끗해서 염자가 왔을 경우에도 첫 24시간 동안 적용을 합니다. 냉요법을. 질분만 후에도 부종이나 이런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분만 후 첫 24시간 동안 냉요법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냉요법을 적용하는 이유는 뭐냐? 차갑게 해서 부종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염증을 완화시키고 보통 신경전도를 차단해서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거죠. 연료법의 경우는 그 24시간이 지난 후에 약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좌욕을 실시하거나 혹은 열램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열램프가 나오기도 하지만 열램프보다는 좌욕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열램프는 쉽게 이야기하면 35에서 한 60W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와트 수가 클수록 열감이 높은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고 계시고 열감이 높을수록 거리가 멀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와트 수가 올라갈수록 거리가 멀어집니다. 보통 35에서 40W를 적용하게 되면 35cm 정도 거리를 두게 되고요. 60W의 열램프를 적용하게 되면 보통 50cm의 거리를 둔다고 해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와트 수대로 이 거리가 늘어나면 됩니다. 이 60W랑 똑같이 60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좀 작게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35에서 40이 35cm 정도 되기 때문에 60W는 한 50cm 약간 줄여서 거리를 생각하시면 좀 암기하기 쉬우실 거예요. 이 연료법 역시 통증을 경감하고 상처 부위의 편안함을 증진시킬 수 있고요.
혈액순환을 높여서 상처 회복도 돕고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국소 부위의 부종도 감소될 수 있어요. 냉요법과 연료법이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차고 따뜻한 게 다르지만 작용이 비슷할 수 있어요.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통증이나 부종을 감소시키는 건 비슷합니다. 원리가 다를 뿐이죠. 기본간호학에서 좀 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소적 완화 방법은 산후 치질 등의 불편감 완화를 위해서 냉요법으로 얼음주머니나 찬물 좌역 이런 것도 실시할 수 있지만 국소 마취제 등의 약물적 방법도 사용 가능해요. 그리고 유두 부분도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통증의 대부분의 원인은 부적절한 수유 방법과 젖을 떼면서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불편함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냐? 모유를 짜서 유두에 바르고 말리는 방법도 여러분 시험에 좀 나왔던 적이 있는 방법이고요. 이거 제외하고는 바세린에 비타민 A와 D를 섞어서 바른다는 것도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세린에 비타민을 섞어 바른다.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 배웠던 여러분 산후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산후통을 겪는 산모에게는 진통제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역시나 진통 효과가 있죠. 이런 걸 처방하고 복용할 수가 있고 중간 정도 이상의 통증을 겪는다면 효과가 센 코데인이라든지 옥시코도 같은 마약성 진통제를 아스피린과 아세타미노펜과 함께 처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산후통이 심한 경우에는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계셔도 여러분 시험에는 무방해요. 조금 더 공부하실 분들은 코데인이나 옥시코돈이 마약성 진통제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에 마약성 진통제와 비마약성 진통제를 좀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산역기 간호관리의 두 번째 배설작용 지지의 배뇨간호를 먼저 살펴보면 출산 직후 산모의 방광은 부종과 저긴장 상태를 동반할 수 있음. 출산하면서 이 자궁에서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아두가 이 방광이라든지 주변 조직을 계속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종과 저긴장 상태를 동반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출산 후 4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자연배뇨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자연배뇨를 하지 못하는지를 잘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팽만된 방광은 자궁의 수축을 방해하고 산후출혈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거 앞전에도 배웠죠? 왜냐하면 방광이 바로 이 자궁의 앞에 있기 때문에 요게 팽만돼 있으면 자궁을 눌러서 수축이 잘 안 되도록 방해할 수 있어요. 자궁 수축이 잘 안 이루어지면 당연히 산후출혈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배뇨장애가 계속해서 있다면 편안하고 이완된 분위기를 만들어서 배뇨를 자극시켜줘야 돼요. 아까도 알려드렸지만 4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자연배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배뇨를 자극시켜 줄 수 있느냐, 평소에 배뇨 자세를 유지하는 게 당연히 배뇨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회음부 부위 위로 따뜻한 물을 부어준다거나 수돗물 흐르는 소리라든지 쉬 이런 소리라든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서 일단 몸을 이완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용들이고요. 이렇게 자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뇨가 되지 않는다면 4시간, 6시간 사이에 도뇨를 시행해서라도 빨리 빼줘야 됩니다. 아까도 알려드렸지만 방광팽만은 자궁 수축을 방해해요. 산후출혈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도뇨를 해서 빼줘야 합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단순 도뇨겠죠. 아직 단순 도뇨와 유치 도뇨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은 그 부분만 좀 찾아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는 알려드린 적은 없어요. 기본 간호학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한번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도뇨, 유치 도뇨의 차이. 배변 간호가 필요한 이유는 분만 과정 동안에 장운동이 감소하고 산후 탈수가 일어날 수 있고 진통제와 마취제 사용 등으로 장운동이 감소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당연히 변비 가능성이 높죠. 그런 경우에 임신 중에는 쓸 수 없었지만 이제는 대변 완화제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변 완화제 등을 사용해서 배변 활동을 도울 수 있고 혹시라도 안 된다면 관장까지도 가능합니다. 관장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 외에 조기 이상이라든지 고섬유질 시기 물의 섭취를 증가시켜서 변비를 개선시킬 수 있겠죠. 변비에는 고섬유질 시기 물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산역기 간호관리 이후에 활동, 휴식, 운동을 권장할 필요가 있는데 당연히 어느 정도 휴식은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충분한 활동과 운동을 권장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막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산역기 동안 일상적인 운동을 권하고 충분한 운동을 격려해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하지만 최소 분만 후
2시간 정도는 좀 쉬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만하고 나서 복강을 압박하던 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복강 안에 있던 장기들의 혈관이 눌려 있어서 혈액이 안 가던 것이 이 복강 안의 혈관들로 혈액이 모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복강 안에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이 모이게 되면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어지러움이나 이런 걸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분만 후 2시간 정도는 침상에 안정하게 되고 그 이후에 조기 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기 이상을 하더라도 이 시간 안에는 좀 침상에서 휴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이후로는 일상적인 운동이라든지 충분한 운동을 격려함으로써 혈전 색전증의 위험을 줄여야 해요.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 2시간 정도가 지나면 조기 이상을 권장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정상 분만의 경우이고 제왕절개의 경우에는 좀 다르죠. 아무래도 복부를 절개해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침상 안정 시간이 길어요. 24시간 동안은 침상 안정을 하고 그 이후에 조기 이상을 하게 된다는 거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침상 안정 24시간, 보통의 정상 분만에서는 2시간 침상 안정 이후에 조기 이상,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잘 구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후기준 간호관리의 네 번째, 스트레스성 요실금 예방. 분만 후에 요도괄약근이 약해지면서 요실금이 올 수 있어요. 그 요실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여러분 출산 후에 오는 걸 스트레스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성 요실금은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출산 후 정기적으로 케겔 운동을 함으로써 이걸 좀 예방할 수 있고, 이 케겔 운동의 또 다른 말이 골반저 근육 강화 운동이에요. 골반 바닥 근육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길 강화하게 되면 요도괄약근도 같이 강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요도를 꽉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요실금이 예방된다는 거고요. 비만과 스트레스성 요실금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감량할 필요 있다는 거, 그리고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흡연이나 알코올, 카페인 이런 음료는 제한해야 되겠고요. 하루 24시간 동안 2, 3리터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기저귀 착용은 제한. 기저귀 착용을 하게 되면 안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소변을 계속 보게 돼요. 이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저귀 착용은 여러분 무조건 오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오답으로 잘 나오는 내용 중 하나가 요실금이 있기 때문에 수분을 줄이라고 하지만 수분을 줄이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서 배뇨 간호를 해줘야 돼요. 이 배뇨 간호 내용이 뭐냐, 여러분 시험에도 잘 나오지만 한 2시간마다 계속해서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계속해서 한두 시간마다 가다 보면 본인의 소변 보는 패턴이 생긴다는 거죠. 그 패턴 시간에 맞춰서 나중에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변의 패턴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기저귀 착용이라든지 물을 줄이는 건 좋은 간호 방법이 아니라는 거 꼭 암기해 두세요. 필요하다면 요도에 압박을 주어서 요실금을 예방할 수 있는 질내장치라든지 요도내 장치를 삽입함으로써 요실금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 케겔 운동, 그리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라는 것, 기저귀 착용은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 피임 간호는 이전 영상에도 알려드렸던 내용이에요.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월경이 없더라도 배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피임을 하라는 거 앞전에 알려드렸죠. 커진 유방에 지지적이고 꼭 맞는 브래지어를 착용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비수유부는 유방 오류가 사라질 때까지 절대 수유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탄력붕대라든지 이런 걸로 잘 지지해 줄 수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피임 상담에서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최선의 피임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고요. 영양은 가끔 시험 나올 수 있는데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칼로리를 좀 더 올려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320에서 350kcal의 영양을 더 섭취해야 된다는 거고요. 비수유부의 경우에도 임신 중 소실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건강 시기를 잘 챙겨 먹어야 하겠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다면 정상 성인 여성의 칼로리인 2000에서 한 2200 정도의 칼로리만 섭취하셔도 크게 무방하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럼 모유 수유한다면 300kcal 정도를 더 먹어야 하기 때문에 한 2300에서 2600kcal를 섭취하면 되겠죠. 약간 이런 최소한의 기본 기초대사의 요량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보통 200 정도 더 필요해서 2200에서 한 2400kcal 정도 하루에 필요하다고 해요. 이런 최소한의 기본 정보는 여러분이 좀 아시고 있어야 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